통해 정치인의 삶과 발자취를 이야기하는 시간 오유경의 인생 책방. 오늘 함께할 주인공은요. 전국 최초 정책 제조기라는 별명을 가진 분입니다. 별명답게 현장 전문가신데요. 더불어민주당 김영배 의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이제 우리 설이 얼마 안 남아가지고 바로라서 우리 시청자분들께 오늘 특별히 좀 설 인사를 멋있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시청자 여러분, 이제 개묘년 새해가 다가옵니다. 민족 최고의 명절이죠. 올해 여러 가지 어렵지만은 함께 살아가는 우리 이 공동체 가치가 코로나를 통해서 매우 중요하다는 걸 이제 깨달았잖아요. 그래서 새해는 정말 토끼처럼 열심히 일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많이 넉넉히 나누는 그런 마음 큰 한 해가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가정에 건강히 함께 하시길 기원드리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풍성한 새해 인사해 주셨네. 올 한 해 계획은 좀 민심을 좀 들어보고 난 다음에 설 다음에 세우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어떻게 2023년 계획은 세우셨나요? 예, 2023년을 맞이하면서 네. 제가 결심한 거는 저도 이제 4년 차로 접어드는 국회의원이거든요. 네. 반드시 선거제도 개혁을 비롯해서 정치 개혁을 이루는데 앞장서야겠다는 네네. 결심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이제 구청장도 해보고 또 청와대에도 있어보고요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게 제가 보니까 승자 독식을 그대로 방치하고 정치 제도 개혁을 안 한 상태에서 정치인들이 자기 기득권을 누리는 이런 상태에서 과연 얼마나 우리 사회 개혁이 될 거고 우리 국민들 생활 개혁이 되겠느냐. 그래서 정치인 스스로 자기 기득권 내려놓고 정말 국민을 닮은 국회로 거듭나는 선거제 개혁, 정치 개혁을 올해는 제가 반드시 앞장서서 해야 되겠다. 이런 결심을 했거든요. 올 연말에 성과가 있었다 이렇게 보고 드릴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뭐 의원님 일단 성북구민들의 민심은 확실하게 얻은 분이잖아요. 초선 중에서 득표율 최고였다는 거 아세요? 제가 60% 조금 넘었는데요. 야. 그러니까 오히려 저는 이제 그만큼 짐도 무겁고 예. 또 책임도 무겁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정치는 국민들께서 일종의 짐을 지워주시는 거잖아요. 야, 이만큼 일해. 이만큼 믿어줄 테니까 한번 해봐. 그만큼의 근데 이제 결과가 나와야 되는 것인데요. 우리 성북 구민들 만나보면 경기가 너무 어렵고 자영업자분들이나 아니면 일반 소비 생활 하시는 분들에게 굉장히 이제 돈이 돌질 않아서 고통스럽다는 말씀을 참 많이 하세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GDP상으로만 보자면 세계 10위권 경제 대국인데 돈이 도대체 어디에 다 몰려 있길래 이렇게 서민 아랫목 경제가 이렇게 어려우냐 이런 이제 말씀들 많이 하십니다. 참 가슴 아프고요. 그 문제를 푸는 게 여전히 우리 대한민국 전체 지금도 올해 가장 큰 과제가 아닐까. 새해 들어서 그 말씀 깊이 새겨 듣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의원님의 아호가 동행이라고 들었는데 이 동행 이게 누가 지어주신 건가요? 예, 우리 성북 구민들께서 저한테 붙여주신 아호여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게 우리 성북 구민들 중에 이제 아파트 주민들이 계신데 아파트 경비원들에 대해서 막 폭행하고 비하하고 해고하고 이런 일이 많았잖아요. 근데 우리 성북구 아파트 입주자 대표자 분들께서 스스로 동행 계약서를 작성을 해서 굉장히 화제가 된 적이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계약서가 갑을 계약서로 보통 되어 있잖아요. 갑과 을이 이제 맺는 걸로 되어 있는데 계약서 이름 자체를 동자하고 행복할 행자. 그래서 함께 행복하자 이렇게 바꾸고
해고하지 않겠다. 네네. 최저임금을 보장하겠다. 그리고 이제 가능하면은 우리 동네에 계신 어르신으로 채용하겠다. 뭐 이런 내용들이 포함된 계약서를 작성하고 실천을 하면서 널리 이렇게 홍보도 하고 이랬었거든요. 그래서 이 시민들께서 스스로 만들어낸 동행계약서라고 예, 하는 예. 게 우리 대한민국의 굉장히 큰 미래 지표다. 야, 저 방향 아니냐 우리가 가야 될 길이. 네네네. 이런 찬사를 받았었는데 저는 한 게 별로 없는데도 네. 주민들께서 구청장이 행정적 지원이나 노력을 통해서 도와줬다. 그래서 당신 동행구청장 해라. 그렇게 해서 붙여주신 별명이라서 굉장히 의미도 있고 또 제가 정치 철학으로 네. 간직하게 된 그런 이제 아호가 되겠습니다. 자, 이런 김영배 의원님 인생책이 과연 뭘까? 참 반가웠습니다. 신간이거든요. 예, 따끈따끈합니다. 그렇죠, 그렇죠. 네. 이런 책은 정말 읽어보고 싶은데 마침 이렇게 또 인생책으로 추천을 해주셔서 좋았어요. 정치적 말의 힘. 네, 어떤 책입니까? 네, 정치발전소 학교장으로 있는 박상훈 대표가 2022년 말에 낸 책입니다. 여기에는 22개의 명연설이 실려 있는데요. 아테네의 페리클레스부터 뭐 윈스턴 처칠, 링컨, 또 버락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의 연설까지 도대체 이들이 가지고 있는 정치적 말의 힘이라는 게 어떤 가치를 지니고 있고 또 우리가 거기에서 무엇을 배워야 하는지 역설하고 있는 책입니다. 사실 수사학이라는 게 서양에서는 굉장히 오랜 전통을 가졌잖아요. 근데 거기에 비해서 우리는 친분급이다. 그래가지고 말을 어떻게 하는 거에 대해서는 좀 덜 발달된 게 아닌가 싶은데 그런 서양의 유명한 연설들 이렇게 좀 쭉쭉 볼 수 있으니까 저한테는 굉장히 유익했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의원님은 어떻게 이 신간을 오늘 갖고 올 생각을 하셨어요? 정치는 말로 하는 거고요. 좋은 말이 좋은 정치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마침 좋은 정치인들의 좋은 연설을 모아놓은 네. 이 책이 우리 정치인들에게 참 중요한 가르침을 줄 수 있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 책을 읽으면서도 저도 뭐 참 반성도 많이 했는데요. 네. 따라 배울 것도 많고 예. 그래서 우리 국회가 추천한다면 이 책을 한번 추천해 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좋습니다. 의원님은 이 책을 읽고 좀 말하시는데 이렇게 변화가 좀 되셨어요? 노력을 하는데 잘 안 돼요. 노력. 예, 이게 저는 정치적 말의 힘 이게 내가 정말 꼭 배워야 되는 이제 가르침을 주고 있구나. 네. 이제 그 생각을 했습니다. 예, 네, 네. 좋습니다. 올 한 해는 좀 더 우리가 말을 좀 잘할 수 있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아마 희망들 다 한 번쯤은 가져보셨을 것 같은데 또 정치적 말의 힘을 통해서 저희가 또 말하는 법도 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책 내용으로 좀 들어가 볼까요? 네, 정치인의 올바른 언어 사용법이라고 저희가 뽑았는데 첫 번째 뜯어보겠습니다. 정치는 곧 말이다. 와, 정치는 곧 말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건가요? 예, 그러니까 정치에 대한 여러 정의가 있지만 이 책을 쓴 박상훈 대표는 정치는 곧 말이다라고 가리키고 있습니다. 정치가는 말밖에 가진 게 없지만 말로 세상을 변화시킨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또 고대에는 그리스나 이제 로마에서 이 정치인들을 이제 가리켜서 오레이터, 레토르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했는데 이게 무엇인가 하면 공적 언어 사용에 능한 사람들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치인들에게 있어서 말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어떤 기제다라는 걸 이 책에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 직접 정치인으로서 말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셨어요? 어떤 나라나 어떤 사회에서나 역사적으로 볼 때도 늘 대표들은 있어 왔어요. 아바타 영화 혹시 이제 요즘 나온 거 보셨겠지만 거기에 보면은 족장 되시는 분이 네. 나비족, 나비죠. 네, 네. 해양으로 이사를 가잖아요. 예. 그때 이제 발언을 여러 사람이 하는데 그중에 족장이 마지막으로 이거는 결정됐어 이렇게 얘기하면서 우리는 친구다 이렇게 이제 규정을 하잖아요. 모든 이제 공적인 기관을 대표하는 게 결국은 돈도 아니고 옷도 아니고 무기도 아니고 결국에는 그 대표자들의 말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점에서 보면은 커뮤니케이션의 도구이기도 하지만 정치인의 말이 바로 의사결정이다. 이제 그런 점도 이제 포함해서 그래서 정치는 곧
말이다. 이렇게 이제 말하는 거 아닌가 싶고요. 그런 점에서 보면은 저도 정말로 국민을 대표하는 말을 하고 있는지 또 우리 국민들께서 공감하시는 그래서 앞으로 저 말대로 저런 방향으로 우리가 생활해 나가면 참 좋겠다. 뭐 이런 말들을 사용하고 또 그 사용을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지 참 반성될 때가 많습니다. 의원님 오늘 뵈니까 말씀을 굉장히 특별히 신경 써서 잘하려고 애쓰는 모습이 보이는 것 같은데. 그 모습 같아요. 그렇죠? 네네. 그 모습 굉장히 정제되게 하려고 네. 오늘 굉장히 노력하고 계신 지금 맞죠? 그렇게 하고 계신 거. 힘드네요. 예, 근데 이 자리에서는 그게 좀 통할 것 같은데 막상 이제 국회 안에 가면은 분위기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이다 발언을 하고 싶어요. 그럴 때 어떻게 수위 조절을 어떻게 하십니까? 저는 이제 가장 중요한 게 국민들의 시각에서 어떻게 보실까. 예. 이걸 항상 이제 염두에 두려고 노력합니다. 뭐 사이다 발언이라고 하는 것도 결국 핵심 내용이 중요하지 네. 말의 형식이 중요한 것은 아니잖아요. 네. 아니 잘못됐으면 잘못됐다고 지적을 해야 되고 잘했으면 잘했다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내용이 중요하다. 네. 이제 이런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는 항상 할 때 호흡을 한번 가다듬습니다. 그래서 목소리 톤이 높아지지 않기 위해서 노력해요. 진짜요? 예, 그래서 가능하면 들을 때 이게 저음은 아니지만 차분하게 들리도록 말을 해야겠다라고 노력을 하는 편입니다. 영국 같은 경우는 의사당에 가보면은 예. 상대방하고 이렇게 의석이 앉아 있는 게 옛날에 칼 예. 끝이 딱 닿는 바로 너머에 앉아 있다고 해요. 가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보면 의석이 너무 멀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유도 아주 가까운 곳에서 숨결을 느껴가면서 상대방이 진심으로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를 감정 교류를 하면서 대화하라는 취지라고 해요. 그러니까 그만큼 말이라는 것도 결국에는 사람들 간의 관계 속에서 네. 감정과 그 사람의 진심을 나누는 과정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말이 대표성이 예. 있고 국민들이 원하는 것뿐만 아니라 예. 이제 나의 감정, 예. 나의 태도도 포함돼서 이제 표현되는 것이라는 점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좋은 말 하기 위해서는 좋은 생각과 더불어서 네. 좋은 마음 자세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요. 네네. 또 형식을 좀 잘 갖출 필요도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영국 예를 드셨는데 저도 이 책에서 처음 봤는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의회 내에서 하는 말에 대한 규제가 있다면서요? 그러니까 미국 하원에 윤리 네. 규칙이 있는 건데요. 그러니까 논의를 하는 데 있어서 의제를 벗어나는 발언을 네. 하거나 아니면 그 발언하는 정치인에 대한 인신공격을 하는 경우에는 제재가 가해집니다. 예가 하나 있는데 버락 오바마 당시 미국 대통령이 의회에 와서 연설을 한 거예요. 당시 이제 의료보험 관련한 여러 가지 개혁안을 발표하던 때였는데 네. 그때 공화당 의원이 전 거짓말이야! 거짓말쟁이! 막 이렇게 똑같구나.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재를 받았습니다. 그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욕한 게 아닌데. 거짓말쟁이라고 한 것 자체가 그 인신공격이라. 인신공격에 해당하기 때문에 사과해라 라는 또 그런 제재를 받았던 거죠. 그렇군요. 우리 국회는 의원들 말에 대한 면책특권은 있는데 뭐 거짓말쟁이라든가 당신 나빠요 뭐 이런 말에 대한 제재는 없죠. 21대 국회에 네. 윤리특위가 있거든요. 네네. 거기에 이제 지금까지 2년 반 동안 윤리특위에 제소된 건수가 32건이라고 그래요. 네. 대부분이 막말이라고 합니다. 사실 뭐 윤리특위가 보면 제 기능을 못하고 있는 네네. 상황이어서 네. 제대로 된 제재가 이루어지거나 또 그게 국회 차원에서 바꿔보자 이런 실천적인 노력으로까지 이어지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네네. 20대 국회, 19대 국회에 비해서 지금 32건이면 조금 많은 편이에요. 그래요? 예, 그래서 그만큼 최근에 국회가 그만큼 격했군요. 현재 정쟁 정치 구조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 참 안타까운 네네. 그리고 죄송한 상황인데요. 네. 그런 면에서 보면은 지금 이제 정치인의 언어가 순화되기 위해서는 정치 개혁이 필요하고 결과적으로 국민들께 심판받는다, 벌 받는다 이거를 좀 보여줄 필요가 사실 있다고 봐야죠. 근데 의원님이 성북구하고 굉장히 인연이 깊으시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정치의 애기 발걸음을 성북구에서 시작하신 게 구청장의 비서실장으로 어떻게 보면 시작을 하신 건데 그때 나이가 불과 30살. 애기였네요. 완전 애기 때. 네. 그쵸? 예. 그렇습니다. 본격적으로 정치 발을 이제 딛게 된 게 예. 30살 조금 안 됐을 때인데요. 95년도에 민선 지방자치단체장 선거가 열렸을 시절인데 제가 나이가 28이었습니다. 그때 비서로 이제 입문을 해서 그 당시에 이제 서울시장, 구청장 뭐 이런 자리들이 처음 뽑혔을 때입니다. 네네. 그래서 열기가 엄청났을 때거든요. 그래서 폭발적으로 시민들의 그런 요구나 참여가 활발하던 시절이어서 그때는 뭐 구청장 나와 이제 내가 찍어준 사람이야 나하고 만나기로 약속했어 나 그 사람 잘 알아. 그러니까 그런 말을 할 때 자기가 너무 기쁘다고 속 시원하다는 거예요. 지금도 정치를 하면서도 그때 그 시절에 그런 뜨거웠던 기억을 잊을 수가 없고요. 그때 들었던 그 말씀이 저는 우리 시민들이 가지는 정치에 대한 기쁨이고 효능이다라는 네네. 점을 지금도 잊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 노무현 정부 때 행사 기획 비서관 하셨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럼 의원님이 기획한 행사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행사 있으세요? 네, 제가 노무현 정부 때 행사기획비서관으로 재직할 당시가 노무현 대통령께서 2007년이죠. 네네. 남북 정상회담을 하실 때인데요. 제가 기획했던 행사가 바로 판문점에서 그 노란 선을 그어놓고 네. 현직 대통령 내외께서 분단의 선, 그 노란 선을 걸어서 넘어가셨던 예, 맞아요. 그 행사를 바로 제가 책임지고 기획하고 실행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걸 제 평생에 가장 잊지 못할 저 추억이자 기억이자 제 인생의 한 장면으로 그렇게 감사하게 간직하고 있습니다. 네. 의원님 그렇게 이제 청와대 생활하시고 나오셔서 첫 총선 도전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예, 그렇습니다. 2008년도 총선에 네. 출마를 하려고 그때 네. 준비를 했었는데요. 그때는 결국 예비 후보로만 등록하고요. 당에서 공천 대상자로조차 끼워주질 않아가지고 그래요? 결국에는 경선도 못 해보고 고배를 마셨습니다. 아무리 뛰어나도 운을 넘기기는 어려워서 그때는 때가 아니었나 보다 아마 생각하실 것 같은데 성북구청장이 되셨어요. 2010년에 제가 이제 구청장이 네. 됐는데요. 네. 2009년에 노무현 대통령께서 돌아가시는 안타까운 네.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 네. 그래서 김대중 대통령께서 그때 하신 말씀 중에 하나가 벽을 향해서라도 소리를 질러라. 뭐라도 해라. 뭐 그런 말씀을 하셨었는데요. 정말 그런 심정으로 2010년도 지방선거가 바로 다가왔기 때문에 네. 구청장의 도전이라도 해야겠다 그런 생각을 했었고요. 사실 경선 과정에서도 뭐 제가 뭐 준비가 많이 부족했는데도 당선이 된 것은 결국 노무현 대통령의 비서관이었다는 그 타이틀이 그 경력이 국민들께도 우리 당원들께도 저는 결정적이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예. 구청장을 할 당시에도 저는 노무현 대통령께서 남기고 간 말씀들 그걸 꼭 실현시키겠다 이런 네. 각오로 임했던 것 같아요. 삼선도 그 분위기로는 굉장히 무난했다라고 들었어요. 그만큼 성북구에서 이제 행정을 잘 하신 걸로 평가를 받으시는 것 같아요. 노무현 대통령 말씀 중에 깨어있는 시민에 조직된 힘이 네.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다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지금도 비문에 그게 새겨져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것을 저의 정치 신조로 삼고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정책을 만들 때 가장 중요한 게 그래서 시민들의 목소리를 담아내는 정책으로 만들어지는 과정이어야 한다는 제가 신념을 가지고 있거든요. 예. 제가 가장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정책 중에 하나가 아까 동행계약서고요. 네. 또 하나가 뭐냐면은 시민들의 제안으로 만든 것인데 마을버스를 시민들이 원하는 곳에 승객이 원하는 곳에 세워주는 그런 이제 제도를 제가 도입을 했습니다. 그게 이제 아무데나 그런 건 아니고 밤 10시가 넘어가면 그렇게 하는데요. 성북구만 그렇습니까? 이제 전국에서 많은 곳에서 이제는 시행을 그러나요? 하고 있고요. 가장 많은 자치단체가 벤치마킹 해간 정책이 바로 그 정책입니다. 그렇군요. 학생들이나
특히 여학생들 무서워하고 밤에 문제가 되는 것은 마을버스 내리고 나서 집에까지 갈 때가 가장 큰 문제예요. 그렇죠, 맞아요. 후미진 곳, 오히려 운전하시는 분들이 저한테 고맙다고 그러는 게 본인이 감사하다는 이야기를 부모님들로부터 너무 많이 듣는 거예요. 그전에는 우리 딸이 하교할 때 늘 너무 사실 걱정되고 그래서 네네. 늘 와서 오들오들 떨고 그랬는데 네네. 바로 본인 집 앞에 세워주고 내리고 감사합니다 하고 내리기 때문에 운전사분도 너무 기분이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말씀 들으면서 정말 정책이라는 게 이런 것이다. 네. 예, 그래서 현장에서 나오는 정책, 시민들이 요구로 만들어지는 정책, 네. 이런 것이 진짜 정책이다. 그런 생각을. 지금 하게 들었지만 너무 흐뭇하고 자랑스러워할 훌륭한, 만하시네요. 정말. 예. 제 유행어 한번 해드려야겠습니다. 의원님 대단해요. 대단해요.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오래간만에 그러니까. 대단해요. 엄지가 저절로 펴져. 예. 맞습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좋은 정치가가 좋은 연설을 한다. 네. 진짜 남겨져 있는 연설들, 멋있는 연설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의 회자되는 연설을 남긴 분들은 위대한 정치가였던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수사학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네네. 그러니까 수사학하면 흔히 그냥 말을 잘하는 기술 이렇게 네. 생각을 하는데 실은 이 수사학이라고 하는 것이 주어진 상황과 또 다뤄야 할 주제가 잘 결합되도록 공적 언어를 효과적으로 운용하는 방법이다라고 저자는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런 동시에 이 정치가 다움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정치가 다움이라고 하는 정치인이 자신의 정책적 목표와 비전을 뚜렷이 갖고 있을 때, 또 말을 하기 위한 준비가 갖춰졌을 때 비로소 좋은 연설이라고 하는 게 탄생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쁜 정치가가 좋은 연설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이 책의 또 메시지이기도 하고요. 네. 정치가의 말은 특별히 좀 책임감이 많이 무겁지 않을까 싶어요. 이런 정치 언어의 요소들이 있거든요. 이제 당연히 말하는 사람의 어떤 인격성이 예. 하나의 요소고요. 예. 또 하나는 반드시 담아야 될 게 그 내용에 대한 책임성이고요. 그렇죠. 또 마지막으로 듣는 분들에 대한 존중, 배려. 이게 이제 정치 언어의 세 가지 요소다 이렇게 볼 네, 수가 네, 있을 네, 것 같습니다. 네, 소위 직위가 높은 정치인일수록 그 말의 내용에 대한 책임성은 당연히 그렇죠. 예, 예. 높을 것이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정치인의 언어가 참 매력이 있고 중요한 것은 본인의 인격성을 담보하기 때문이다라고 생각해요. 인격성이요? 그 말하는 사람에 따라서 행동하고 네네. 따라서 활동을 하게 할 수 있는 네. 그 이제 요소라고 하는 게 결국에는 그 인격성이거든요. 그런 면에서 보면은 이 정치인의 언어는 품격이 있어야 하고 어느 시대나 네. 그 시대를 대표할 정도 수준 높은 그런 이제 언어여야 한다. 이제 그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의원님 이제 21대 국회 올해로 어떻게 보면 이제 3년은 꽉 채우셨고요. 4년 차 넘어가요. 근데 국회 입성 후에 의원님 뭐가 가장 많이 좀 바뀐 것 같습니까? 아무래도 이제 의사결정의 이제 집합적인 이제 과정을 겪다 보니까 네. 혼자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어서 이게 일이 굉장히 느리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혼자 결정해서 혼자 행동하는 그런 이제 일보다는 네. 다른 사람을 설득하고 그렇죠. 동료들을 규합해내는 네. 과정의 중요성이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다는 것을 절감하게 되고 네. 그게 제가 굉장히 더 갖춰야 될 부족한 점이구나라는 걸 알게 된 게 네. 가장 다른 점 같습니다. 21대 국회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 있으세요? 저는 법사위 시절에요. 네. 새벽에 박주민 의원하고 네. 박주민 의원의 간사를 할 시절이었는데요. 네네. 그때 법안 단독 처리할 건들이 몇 건 있었어요. 근데 그때 제가 즐거워하는 사진이 나와서 뭐 국민들께 엄청난 야단을 맞았던 기억이 있는데요. 뭐 일부 그 그림에 오해가 있긴 합니다만 정치가 이렇게 진행을 하면 국민들께 이렇게 칭찬 들을 때도 있겠지만 이렇게 큰 비난을 받는 일도 생기는구나라는 경험을 직접 하게 돼서 21대 때 개인적으로 가장 크게 기억나는 장면입니다. 나름 크게 배우신 네, 그런 사건이군요. 의원님 정치개혁특위 간사하고 있는데 좀 정치개혁특위에서 지금 구상하고 있는 개혁 방향 좀 간단하게
골자만 설명해 주신다면. 지금 윤석열 대통령께서 언론 인터뷰에서 한국 정치가 전부 아니면 전무, 네. 그다음에 상대방의 실수만 기다리는 발목 잡기 정쟁에 머물러 있는 가장 큰 이유로 게임의 룰, 현재 있는 소선거구제 중심의 선거제도가 문제다. 그래서 그걸 바꿔야 된다. 이렇게 네네. 얘기를 했는데 전적으로 저는 맞는 진단이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다만 대안으로 내놓으신 중대선거구제, 그중에서도 윤석열 대통령이 말한 거는 2인에서 4인을 말씀하셨는데요. 예.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의 말씀의 취지도 저는 반은 살리고 또 정말로 제대로 된 정치개혁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네. 해야 되느냐. 네. 결국 결론적으로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100석 이상 확보를 하고 그 전제 하에서 지역구 제도를 예를 들면 소선거구제를 유지를 해도 괜찮고요. 네, 네, 네. 중대선거구제를 도입해도 저는 뭐 논의할 수 있다고 그렇게 열린 자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네. 국민의 의사가 의석 숫자로 정확하게 나타나는 국회, 이렇게 디자인을 해야 된다. 이제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하는 질문은 좀 의원님한테 쉬운 것 같아서. 그러니까 우리 너무 교체 지금 평이었나? 쉬운 질문만 드렸어요. 그랬나? 예, 그래서 죄송해요. 네. 이제 권진영이 하는 진실 게임 시간 준비했어요. 예. 의원님 준비가 안 되신 네, 아, 보지 마세요. 날 것 그대로의 모습을 보여주시면 됩니다. 예. 의원님 알겠습니다. 갑자기 치아 11개 보이시다가 웃음이 없어지셨는데 괜찮습니다. 그냥 네. 솔직하게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네, 첫 번째 질문입니다. 과거든 미래든 천국이든 지옥이든 딱 한 번 어디든 갈 수 있는 마법의 신발을 얻게 된다면 어디를 가시겠어요, 의원님? 저는 미래를 가고 싶습니다. 아, 미래를요? 그 이유를 간단하게 좀 설명해 주세요. 뭐 미래가 저희들이 꿈꾸는 게 인간에게는 가장 중요한 저는 덕목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정말 우리 미래가 어떨지 궁금하기도 하고요. 우리 대한민국 그리고 나의 삶의 미래도 내가 꿈꿨던 결과가 어떤지 이런 거 한번 정말 보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평생 사랑한다는 말을 단 한 명에게만 할 수 있다면 누구에게 하시겠어요? 제 아내한테 하겠습니다. 야. 아, 솔직히 이제 아내한테 참 미안한 게 많아서 그렇습니다. 영상 편지 쓸 수 있는 시간 드릴게요. 여기 다 하는 겁니다. 네. 네. 예. 여보, 늘 미안하고 잘 가르쳐주고 살펴주고 해서 고맙습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앞으로 태우랑 민지랑 저렇게 잘 큰 게 결국 다 당신 덕인데 하여튼 아이들 부끄럽지 않게 이렇게 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같이 잘 삽시다. 왜요? 가슴이 가슴이 찡해지지? 찡해요. 몰라요. 사모님이 우리한테까지 아닌데도. 내가 제가 사모님이 뭉클해졌어. 사모님 네. 눈물 흘리시겠네요. 자, 빨리 그 뭉클함을 없애기 위해 세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전 현직 여야를 떠나서 배우고 싶은 화법을 가진 정치인이 있다 없다? 있습니다. 아, 누구? 노무현 대통령. 제가 5년 동안 모셨는데 국민들께서 잘 기억하실 대목일 텐데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독도는 우리 땅입니다. 라고 시작하는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독도는 우리 땅입니다. 그냥 우리 땅이 아니라 40년 동안의 역사가 뚜렷하게 새겨져 있는 역사의 땅입니다. 그 연설문을 한 석 달을 준비를 했다고 했는데 결국 대통령이 본인이 쓰셨다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정성을 들이고 공력을 들인 연설문을 이제 이렇게 연설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명연설이 나온다고 보고요. 네,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 정치인 중에서 이것만큼은 내가 1등이라고 대놓고 자랑하고 싶은 게 있다면? 추진력은 제가 누구보다도 뒤지지 않을 자신이 있습니다. 네. 야당, 예. 여당 함께 설득하고 밀고 나가는 힘은 네. 제가 누구보다도 있다고. 연초니까 그렇게 갑시다. 갑시다. 네. 우리 이렇게 네. 솔직 담백한 의원님의 진실 게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주 잘하셨고요. 자, 정치인의 올바른 언어 사용법 마지막 차트 뜯어봅니다. 네. 외국 대표 사례입니다. 처칠과 오바마. 워낙에 명연설을 많이 하신 분들로 유명하죠.
우선 처칠부터 네.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네. 2002년에 그 영국의 공영방송인 BBC에서 100만 명의 영국인을 대상으로 가장 위대한 영국인을 뽑는 조사가 있었습니다. 근데 영국인들이 생각보다 유명한 사람이 꽤 돼요. 셰익스피어도 있고요. 예. 뉴턴도 있고요. 예. 다윈도 있습니다. 생각보다라뇨. 영국에 유명한 사람 많죠. 많아요. 저는 그렇게 많을 줄 몰랐는데 네. 많더라고요. 네. 근데 그 중에서 그 사람들 다 제치고 처칠이 1등을 한 거예요. 그래요? 네. 그러니까 이 처칠의 명연설이 없었다면 아마 불가능했겠죠. 처칠은 개인적으로는 덩치도 크고 네. 어릴 때부터 걸음도 느리고 그 사람 관계가 그렇게 싹 좋은 그런 정치인은 아니었다고 해요. 그래요. 영국 최고의 지도자로 등장을 하게 되는 뭐 이유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네. 위기에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었던 가장 큰 무기는 역시 연설이었다고 합니다. 네. 준비되지 않은 연설은 절대로 안 했다고 그래요. 그 중에서도 그 당시에 영국 국민들 같은 경우가 이제 영국 본토가 계속 그 폭격을 당했기 때문에 네. 너무너무 고통스러워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때 처칠이 결연하게 했던 이제 연설의 제목이 있어요. 굉장히 인상적인데 우리는 싸울 것이다. 이걸 계속 반복했습니다. 연설에서. 우리는 싸울 것이다. 네네. 일터에서. 우리는 싸울 것이다. 생산 현장에서. 우리는 싸울 것이다. 뭐 부두에서. 그렇군요. 그러니까 네네. 그걸 듣는 영국인들에게 정말로 싸울 용기뿐만 아니라 나와 저 지도자가 하나구나. 네네. 그리고 나 말고도 다른 곳에 사는 사람도 저 말을 들으면 같은 생각을 하겠네. 우리 영국은 하나야. 네. 싸울 거야.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정치적 말의 힘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대목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오바마 연설도 그런 구조를 갖고 있지 않았나요? 오바마도 비슷한데요. 뭐 대표적으로 그 2005년에 뉴올리언스에 허리케인이 닥치면서 정말 어마어마한 사상자가 발생했거든요. 그때 많은 사람들이 이걸 이제 흑백 인종 차별의 문제로 인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뉴올리언스에 이제 흑인들이 많이 밀집해 있고 그러다 보니까 다른 지역에 비해서 여기가 유독 피해가 컸던 것도 실은 여기에 인종 차별이 내재해 있다라는 네. 거였는데 그때 이제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가서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나는 뉴올리언스에서 거대한 가능성을 보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그 피해를 입은 지역에 정말 많은 자원봉사자들이 와서 네. 뭐 흑인이든 백인이든 뭐 아시아인이든 상관없이 모여서 그 피해를 구제하기 위한 노력들을 했거든요. 바로 그 부분을 오바마 대통령이 딱 집어서 이야기를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것이 그냥 갈등을 부추기기 위한 연설이 아니라 오히려 더 큰 미국의 통합을 위한 연설이었다라고 극찬을 보냈던 거죠. 의원님께서는 오바마의 연설 가운데 정말 이건 기억에 남는다 하는 게 있다면 오바마의 연설은 참 유명하지 않습니까? 또 두 가지 점에서 굉장히 저는 특별하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네. 하나는 오바마는 본인이 아프리카 혈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이름도 보락이라고 하는 게 예. 희망이라고 하는 뜻의 아프리카 언어잖아요. 그렇군요. 네. 그거를 공개적으로 연설해서 말하면서 예. 자신의 이 가족사와 네. 미국의 역사를 일치시킵니다. 자신의 가족의 역사와 본인의 살아온 네네. 삶의 궤적이 네. 아메리칸 드림의 핵심이고 우리 모든 미국인의 희망이고 꿈이다. 네, 네. 사실 듣는 사람들에게도 나와 나의 조국이 하나이고 구체적으로 연결되어 있구나라고 하는 것으로부터 이 공감을 끌어내는 네, 맞습니다. 능력이 탁월하다라는 점에서 네. 저는 우리 정치에서 자신의 삶을 걸고 네. 그 삶을 온전히 정치에 던져서 네. 나의 삶과 대한민국의 삶이 일치되고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그 정치인의 삶과 네. 나의 삶이 연결되어 있다라고 느낄 수 있는 네. 이런 정치인이 탄생 뭐 지금까지도 한 사람들 한 분들도 많은데요. 앞으로도 그게 참 중요하겠다 이런 이제 깨우침 같은 게 있었고요. 또 하나는 오바마야말로 민주주의자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퇴임 연설이 저는 굉장히 인상적이었거든요. 네. 설사 내가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들을 허용함으로써 내가 비난받고 내가 마치 잘못되어 있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고 다소 불편할 수도 있고 또 성과가 별로 없다고
남들이 볼 때 좀 뭐 저평가받을 수도 있을지 모른다. 그러나 우리가 지킨 민주주의가 우리의 미래다. 네. 뭐 이런 이제 요지의 이야기를 했는데 그때 제가 굉장히 감동적이었어요. 오바마 연설의 특징이 자기의 어린 시절을 이제 또 그러니까 그냥 대통령이 아닌 한 사람으로 국민이 느끼게 해주잖아요. 맞습니다. 그리고 연설할 때 앞서 처칠 얘기도 하셨지만 뭐 일터에서 뭐 혹은 학교에서 이렇게 하나하나 장소를 얘기해서 국민들을 다 포용한 것처럼 오바마 연설도 개개인의 사람의 사례를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추상화된 국민이 아닌 구체적인 한 사람을 다 끌어들이는 이제 그런 연설 기법을 많이 사용했었죠. 그게 이제 그러니까 아까 정치는 곧 언어다, 예. 말이다라고 하는 이유가 예. 그 정치인의 말에 국민의 삶이 포함되고 네. 구체적 개인이 연결될 때 그렇죠. 그 말은 그냥 단순한 하나의 말이 아니라 살아있는 대한민국의 실체가 되는 것이고 우리의 상징이 되는 거고 미래가 되는 맞습니다.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네. 참 이 언어의 힘이 때로는 우리를 분노케도 하지만 네. 때로는 정말 소름 돋을 정도로 흥분시키고 감격시키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고 보이는데요. 네. 그래서 우리 정치인들이 유튜브에 많이 이제 노출이 되어 있으면서 알고리즘 때문에 좀 한쪽 편향적인 것에만 계속 노출이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네. 저는 좀 앞으로 오늘처럼 이런 좋은 프로그램들이 네. 네. 정말로 국민들께 좀 많이 소개가 되고 맞습니다. 네. 그래서 네 편 내 편 가리지 예, 않고 예. 좀 두루두루 자신의 말이 좀 들려도지고 또 거꾸로 메아리도 네. 거꾸로 전해져 오고 네. 이런 과정들도 참 필요하지 않나? 뭐 그런 맞습니다. 생각 듭니다. 아, 오늘 참 좋은 시간 아니었습니까? 너무 좋았습니다. 좋은 정치의 말도 듣고. 예, 사퇴하세요 이런 것만 아유, 그러니까요. 걱정했는데 거짓말쟁이. 네. 막 의원님이랑 이렇게 대화해 보니까 예. 아 진짜 의원님이 국민들을 되게 소중하게 생각하시고 버릴 것은 버리시고 취할 것은 취하시고 정말 국민들과 동행해 주시는 그런 의원님이시구나 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하위평론가 오늘 한 줄 평 하신다면요? 예. 이렇게 하겠습니다. 말의 품격이 곧 정치의 품격. 맞습니다. 자, 의원님, 끝으로 시청자분들께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좀 해주세요. 국민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 정치는 뭐 필요 없는 것 같지만 소중한 공기와 같습니다. 네. 때로는 정말 화나고 보기 싫더라도 공기와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네. 함께 좋은 정치 만들어갔으면 참 좋겠습니다. 제가 올해는 아까 약속드렸던 대로 정치개혁의 해로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좋은 정치인은 도와주고 나쁜 정치인은 퇴출시키는 그런 정치가 이제 좋은 정치의 출발입니다. 네. 국민 여러분 관심 가져주시고 함께 해주시고 많이 응원해주시고 질책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고맙습니다. 예, 오늘 의원님이 이제 박상훈의 정치적 말의 힘이라는 책을 인생책으로 뽑아주시면서 정치인의 말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올해는 우리 시청자분들도 정치인의 악소리에 너무 귀 기울이지 마시고 네. 차분한 말에 한번 귀 기울여보면 어떨까. 정치가 더 좋아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의원님,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새해 고맙습니다.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새해 복 많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받으십시오. 안녕하세요. 국회도서관과 함께 다양한 책을 소개해드리는 오늘 모익지의 홍재경입니다. 오늘은 각계 전문가의 도서 리뷰를 만나보는 코너 금주의 서평과 최근 화제가 되고 있는 책도 놓치지 않고 준비했는데요. 먼저 주목받고 있는 문학 분야 도서부터 만나러 가보실까요?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책은 문학의 죽음에 대한 소문과 진실입니다. 우리가 오늘날 문학이라고 부르는 예술의 한 분야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일까요? 과연 무엇을 문학이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책은 문학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에서 시작해 문학을 어떻게 읽을 것인지에 대해 설명합니다. 저자의 본격 인문학 강의 첫 번째 책이자 문학이론의 개념과 각종 인문학 용어 설명을 통해 문학의 정수에 다가가는 책.
문학의 죽음에 대한 소문과 진실입니다. 다음으로 랑과 나의 사막을 소개합니다. 오래전에 만들어졌으나 기능을 잃은 채 사막에 파묻혀 있던 로봇 고고는 어느 날 소년 랑에 의해 발견됩니다. 그렇게 사막 한가운데서 랑과 조와 고고의 동거가 시작되는데요. 유한한 삶을 사는 랑과 조는 고고의 곁을 떠나게 되고 랑의 친구에게 바다로 함께 갈 것을 제안받지만 고고는 거절하고 더 깊은 사막으로 홀로 떠나게 됩니다. 단 하나였던 삶의 목적을 잃은 후에도 계속 살아가는 것에 대한 이야기, 랑과 나의 사막을 읽어보시는 건 어떨까요? 세 번째로 메모리얼 드라이브를 소개합니다. 책은 엄마의 끔찍한 죽음 후 그 트라우마를 직면하며 써내려간 딸의 찬란한 애가입니다. 자신의 세계의 시작이자 끝이 된 엄마의 삶과 죽음을 되짚어 딸이 기록한 이야기인데요. 저자인 나타샤 트레스웨이의 엄마는 나타샤가 19살 때 새아버지에 의해 살해당합니다. 서로를 지키고자 치열하게 노력했던 엄마와 딸의 이야기이자 엄마의 죽음에 대한 애도를 마침내 끝맺는 딸의 회상록 메모리얼 드라이브입니다. 다음은 독서의 길잡이가 되어줄 전문가의 책 리뷰를 만나보는 시간, 금주의 서평입니다. 이번 주에는 어떤 서평이 준비되어 있는지 한번 알아볼까요? 첫 번째 서평책은 코드 브레이커입니다. 책은 생명과학 혁명의 시대에 막 돌입하는 오늘날의 생명과학, 특히 유전자 편집을 둘러싼 담론들을 이야기합니다. 서평자 강정구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선임연구원은 작가는 생명과학의 세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심오한 질문들을 던지고 있다라고 서평합니다. 부모가 자식의 유전자를 결정하는 일이 옳은지, 결국 부의 격차가 유전적 격차를 심화시켜 사회적 불평등을 더 견고하게 하는 것은 아닌지 등의 질문에 대해 생각해보게 되었다고 덧붙이며 서평을 마무리합니다. 유전자 혁명, 그리고 인류의 미래, 코드 브레이커입니다. 마지막으로 시험 능력주의를 소개합니다. 시험 능력주의의 저자는 입시제도의 문제가 더 이상 교육의 문제가 아닌 사회 시스템의 문제임을 지적하는데요. 서평자 박효민 서울시립대학교 도시사회학과 교수는 사실 학벌 엘리트주의의 가장 큰 폐해는 엘리트에 속하지 못한 자들에 대한 부당한 대우라고 말합니다. 시험에서 능력을 보여주지 못한 이들이 하는 노동이 천한 것으로 전락하는 사태가 벌어지게 되고 이는 저임금 노동과 산업재해, 부당한 노동 관행을 불러일으킨다고 말하며 서평을 마무리합니다. 한국형 능력주의는 어떻게 불평등을 강화하든가, 시험 능력주의입니다. 오늘도 국회도서관 추천도서로 즐거운 독서 시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책 내용은 국회도서관 홈페이지에서, 다시 보기는 국회 방송 홈페이지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저는 다음 주에 새로운 책으로 여러분을 찾아뵐게요.